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은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또 국내외에 상당한 파급을 미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전쟁의 성격과 또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앞으로 이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두 번에 걸쳐서 한국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발제자의 발제를 먼저 들어보고 그 뒤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참가자분들이 토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발언을 이용해서 의견이나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그 이용 방법은 그 더보기란과 또 채팅창에 그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영익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그리고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김영익 기자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요.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였고 사실 지금도 그 유산이 우리 어깨 위를 누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한국전쟁은 오늘날의 한국전쟁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6.25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선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명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 전쟁의 성격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의 우파들은 이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은 사실 그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즉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그렇게 6.25 전쟁이라고 부름으로써 소련 스탈린의 명령을 받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먼저 공격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북한의 소위 기습남침에 맞서서 남한과 유엔군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하게 싸웠다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 또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해당 전쟁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100여 년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당시 주요 참전국들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맞서서, 즉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맞서서 자신들의 방어적 행동하는 것이라고 전쟁 수행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한 논리를 걷어내고 진실에 다가가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의 제국주의적 전쟁이었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북한 김일성 정부뿐만 아니라 남한의 이승만 정부도 북한 못지않게 호전적이고 북침에 대해서 열망을 했던 정부였습니다. 당시 남북한 정부 모두 사실 상대방이 먼저 준비가 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었죠. 이렇게 한국에서 우파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한국의 민주당도 일정 공유하는 바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모두 대통령 당선 후에 첫 방미길에서 늘 한국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컨대 노무현은 첫 방미 때 미국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 문재인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대통령 문재인은 미국에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이 흥남철수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에 성공이 없었다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부모가 남한에 오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 자신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론으로서 한미동맹은 단지 서류 몇 장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동맹의 약속이 아니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대통령 문재인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국가가 기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 그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오늘날 한미동맹 강화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 협력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세력 간의 양 진영 간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냉전 경쟁의 주역인 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서로 힘을 겨룬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이 신비화된 측면들을 다 걷어내고 진실에 다가간다면 사실 당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강대국들, 즉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놓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쟁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대 제국주의 경쟁의 형태였던, 제국주의 경쟁이었던 거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이 동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의 한 군데였습니다. 그 중요한 지역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양측의 경쟁이 매우 빠르게 당시에 가열되면서 마침내 1950년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일본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가르고 북쪽과 남쪽 각각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좌파들이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른바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즉 파시즘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민주주의 국가들인 소련과 미국, 영국 등이 싸운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와 남부로 들어오는 소련군과 미군을 해방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주를 환영했죠. 그러나 당시 미국과 소련은 식민지 민중의 해방, 그리고 그들의 염원에는 조금씩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소개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얄타회담, 즉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맞아서 전후 질서를 이 승전국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회담의 한 장면입니다. 처칠, 루즈벨트,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승전국들 간의 전후 세력권 분할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전쟁 종전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 등지를 분할하는 세력권 조정 협상에 돌입했던 거였고, 이런 협상이 원활치 않은 곳, 즉 양측이 합의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재빨리 깃발을 먼저 꽂아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그래서 점령지에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하고 자국한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고 확장하려 했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모두 점령지에서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아르로부터의 그 자생적인 대중의 움직임, 즉 아르로부터의 진정한 혁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예컨대 1945년 9월에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한 첫 번째 일은 건준 또는 그 이후에 선포된 인민공화국을 무시하고 일본 제국주의 옛 식민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하는 조처였습니다. 당시 메가더의 그 포고 제1호의 2항을 보면 그
각 기존 국가기구와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를 지켜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는 거였습니다. 즉, 일제에 충성하던 경찰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한 명령이었죠. 미군정은 노동자 민중의 아랍의 움직임을 적대하면서 옛 친일파들 그리고 친미 반공주의자들을 현지 지배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자주관리운동을 탄압하고 지역의 인민위원회들을 탄압하죠.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위대 등의 스스로 조직된 무장 조직은 다 해산돼야 했고 무력은 소련군과 보안대로 집중되는 등 아랍의 자생적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는 해산당하진 않았지만 소련군의 지시로 그 구성이 재편되는 등 아랍의 자치 권력의 성격을 금세 잃어버리죠. 1946년에 접어들면 소련의 지원 속에 북한에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개혁이 진행됩니다. 토지가 분배되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이 국유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동떨어진 조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국가와 생산 수단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어요. 농민들은 땅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현물세 부담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 조처는 북한에서 국가 주도의 급속한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창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단만은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영구 분단만은 피하기를 바랐죠.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서 냉전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었고 한반도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94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 즉 대소 봉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곧 미국 정부는 마셜 플랜을 선언합니다. 이 마셜 플랜은 유럽의 경제 재건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유럽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국제자본주의 질서로 통합하고 그 유럽에서의 소련 영향력을 잠식하고자 고안된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련도 이에 대응하기로 하고요. 이에 대응하면서 소련 중심으로 동유럽이 하나의 블록으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냉전이 심화되면서 1948년 한반도 남북에서 공식적으로 두 정권이 수립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한에 세워진 국가는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끔찍하고 매우 억압적인 경찰 국가였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과 북 두 체제의 권력 형태는 달랐지만 두 체제는 모두 노동자를 착취해 경쟁적으로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체제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세계 곳곳에서 상대방 힘을 가늠하면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1948년 베를린 위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45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미국과 소련 등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었고요. 마침 1948년에 서베를린 지역을 이제 소련이 봉쇄를 하는 이른바 1차 베를린 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군용기를 급파해서 서베를린으로 물자를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이 베를린 위기 당시에 미국은 핵무기를 쓸지 고민하고 그것을 검토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르면 소련이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첫 번째 핵실험 성공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법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이 중국 혁명에서 승리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국민당을 대륙에서 밀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 즉 소련의 핵무장 그리고 중국 혁명의 승리를 보면서 그리고 중국을 상실하게 되면서 미국은 훨씬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트루먼 정부는 군사비를 3배가량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 문서인 이른바 NSC 68이라는 문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핵무장에서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렇게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한 미국이 1952년, 즉 한국전쟁이 한참 벌어진 와중에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은 정책의 중심을 일본으로 더 확고하게 옮기면서 일본의 재무장도 서두르게 됩니다. 이렇게 냉전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라는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서 열전이 벌어질 여지가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1948년 분단 정부가 남북에 수립된 이후에 남북의 두 정권들은 모두 상대방을 향한 적의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정권 모두 상대방과 한반도에서 오래 동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른바 구토 완정론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49년 1월 당시 수상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국토 완전과 조국 통일을 위해 걸기할 것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이 무렵 되면 이제 확실히 북한 정권 내에서는 그 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승만과 그 오른쪽에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모습을 보시는 건데요. 이때 국방장관 신성모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을 남기고요. 비슷한 말을도 그 당시 그 합동 합참의장이라 할 수 있는 최병덕이 비슷한 말도 합니다.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같은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짚었던 것 자체가 당시 임승만 정부의 내심을 잘 보여주는 거였죠. 한편 김일성은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게 전쟁 승인과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옛 소련의 비밀 문서들을 보면 1949년까지 당시 소련 독재자 스탈린은 북한 정부의 이런 전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할지도 모를 법한 도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처신했던 거죠.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1950년 초에 스탈린은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더 큰 맥락에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이 더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예컨대 스탈린은 1950년에 봄에 일본 공산당을 향해서 이른바 평화혁명 노선을 버려라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서 과감하게 투쟁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한 것 뜻합니다. 당시 스탈린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핵 보복이 어려워졌고 설사 한반도에서 그 전쟁 수행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중국군을 북한의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본격화하고요. 소련제 무기가 대량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군부가 북한군의 작전 계획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이때 중국의 마오쩌둥도 그 전쟁에 동의하면서 당시 이제 중국 혁명, 즉 내전에 참여했던 중국군 소속의 조선인 병사들을 북한으로 대거 보낸 등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 그 주력군의 상당수가 이제 이 중국이 보내준 옛 중국군 소속의 조선인 병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남한 군대는 일방적으로 패주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몰래 그 북한군의 서울 점령 전에 도주해버리죠.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남한 군대가 패배하는 가운데서도 남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개전 직후에 바로 미국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남한 국가는 미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국가였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미국이 봤을 때 일본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남한을 상실한다면
그 일본의 방어에 필요한 전투기를 상실하고 일본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만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신과 패권이 약화되고 미국 위신이 상실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죠. 따라서 미국의 트루먼 정부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관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무렵이 되면 전쟁 전선은 낙동강 부근에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열한 참호전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군 주력들은 미군 폭격이 워낙 거세지면서 대부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 남한군은 빠르게 재건되면서 이때쯤 되면 이미 미군과 남한군 합쳐 총수가 북한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9월 15일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면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되게 되죠. 나중에 김일성이 중국군 사령관 펑더와이에게 얘기하기를 북한군의 남은 사단이 3개 사단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이 이후에 북한군 주력은 괴멸직성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압록강 부근까지 미군과 남한군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10월 중순경에 메가던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11월 하순이면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끝날 거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 즉 미군 장병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이때 전쟁 양상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10월에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중국군이 도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0월 25일에 이미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첫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소련도 비밀리에 미국기와 대공포를 동원해 미군 공용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과 중국 모두 하늘에서 미군을 상대할 만한 그런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국군의 참전과 함께 소련군이 은밀하게 그 전쟁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한반도는 미국, 중국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군대가 직접 맞붙는 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지배자들이 참전을 결정한 것은 소위 사회주의 형제나 중국 혁명 때 북한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나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참전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북부 장악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 대만의 국민당 잔제스 군대, 그리고 더 남쪽에 있는 베트남에 있던 당시 프랑스 군대와 더불어서 압록강의 너머의 미군 군대, 이렇게 세 방향에서 중국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국도 나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단지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면서 한반도 북부를 방어하고자 한 것만은 아니라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이 열강들의 경쟁에서 나름 이득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시선이 한반도에 가 있는 사이에, 그리고 10월에 중국군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와 동시에 마오쩌둥은 군대를 동쪽의 티베트로 보내서 티베트를 침공하죠. 10월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번에는 미군과 남한군이 완전히 밀려서 서울을 다시 내주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다가 전열을 정비한 미군과 남한군이 다시 공세를 펼치고 북상하면서 1951년 5월 무렵이 되면 전선은 전쟁의 처음이 벌어졌던 38선 인근으로 완전히 고착되게 되죠. 이처럼 전쟁이 전국토를 수차례 휩쓸고 지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한국전쟁은 정말 인명살상 면에서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사진 하나 볼게요. 이승만 정부는 후퇴하는 와중에도 정치범들과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듯이 보도혁명원들을 끔찍하게 학살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만, 많게는 30만까지 사람들이 이 학살 과정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서울 탈환에 돌아온 이승만 정부는 이른바 부역자 처벌을 앞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 죽이고 탄압하죠. 미군은 전쟁 내내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점령하에 남한 지역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요.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학살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1950년 노군이 사건도 바로 그런 일의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군 투입을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 당시 사령관 메가더는 진지하게 핵무기 투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거는 미국에서 메가더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트루먼 정부는 핵무기를 실제로 동아시아 쪽으로 옮겼고 한반도 핵폭격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초에 오면은 실제로 사용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사용하진 않았지만 미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1953년 정전 때까지 계속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음 보신 사진처럼 미군은 폭격으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미군 폭격으로 완전히 모든 건물이 사라진 평양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 태평양 전쟁 때 투하된 폭탄의 총량이 50만 3천 톤이었는데 미군은 한반도에만 63만 5천 톤을 투하했습니다. 여기에는 3만 2천 톤가량의 네이판탄을 더하고 됩니다. 나중에 베트남 전쟁 때 악명을 터쳤던 그 네이판탄이 사실 한국 전쟁 때 먼저 쓰였던 거죠. 1951년에 정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휴전선, 그러니까 38선 인근으로 전선이 고착되고 나서 정전 협상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양쪽 모두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른바 명예롭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이 전쟁을 계속하죠.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1951년 7월에 극동군 사령관, 미군 극동군 사령관에 보낸 훈령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전 협상을 하되 전선을 최대한 북쪽으로 넓혀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주고 남한군의 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 같은 생각을 아마 중국도 북한도 했을 겁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매우 냉혹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전 협상 진행을 하라고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잃는 것은 사상자뿐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과 동시에 전쟁을 계속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왜냐?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그 역량을 소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힘을 소진하기를 원했고 그 틈에 소련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2년여 동안 판문점에서 양측 협상 대표들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전선에서는 양측 병사들이 고지전에 계속 투입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호전처럼 그 단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돼야 했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됩니다. 전쟁으로 한반도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희생됐고 1000만 명의 가족과 헤어졌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전쟁으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난 거죠. 한국전쟁은 무익하고 야만적인 그리고 냉전의 집약판이었습니다. 즉 경쟁하는 제국주 열강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정전협정이 맺어졌지만 이후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가 간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전협정도 협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양측 모두 협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한 일이었죠. 이로써 한반도는 계속해서 동서 양대 제국주의 진영이 대치하는 최전선으로 남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세계적으로 냉전 갈등의 수준을 훨씬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여러 배 획기적으로 늘게 됐고요. 해외 기지가 더 팽창됐고 한국전쟁은 또한 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들이 결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패전국 일본이 전범군 멍해에서 벗어나서 재무장과 경제 부흥의 기회를 잡게 되죠. 이런 얘기들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경쟁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제압할 군사력과 이것이 가능한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부심하죠. 이 때문에 남측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독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지배하게 되고요. 남북 모두에서 반대자들은 이견을 제기할 자유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비록 열전은 10년 전에 끝났지만 오늘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죠. 어제 벌어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들 같은 걸 보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그 불안의 근저에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이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간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은 그 내재적 논리상 분명 위험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미래는 결국 스스로 그 미래를 준비한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전쟁은 우리 같은 많은 혁명적 좌파에게 반제국주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함을 역사가 가르쳐주는 분명한 반면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은 노동자연대의 유튜브 채널이고요. 노동자연대 TV 채널입니다. 노동자연대 TV에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채널에 오시면은 그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전 영상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신문 노동자연대에 새호가 나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이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에는 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실려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 그리고 최근에 이 격동의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어떤 토론 소식도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구독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이를 설치하시면 빠짐없이 신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림이 설치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서점에는 안 깔렸고요. 곧 깔릴 책입니다. 예. 그 책은 한국현대사라는 책이고요. 김동철, 김문성 이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요. 그 해방부터 바로 최근까지, 바로 이제 이명박근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는 요런 아주 최근까지의 상황,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잘 다룬 책입니다. 제가 두 분을 잘 알기 때문에 강추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챙긴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사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오늘 우리의 토론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우리 반자본주의자들이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발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쟁의 유산은 사실 우리의 어깨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한국에서 남북 관계가 둘러싸고 이렇게 지배자들 내에서조차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까? 그리고 한국의 지배자들이 이렇게 이런 국가 안보나 이런 여러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굴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도 사실 한국 전쟁의 경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이런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사건조차 한국 전쟁에 나오는 여러 유산들이 현대의 갈등과 새롭게 제기되는 갈등과 경쟁과 맞물려서 그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잘 알아두는 게 그 영향이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는 당시에는 사실 남한은 미국이
자신이 군대를 들여와서 그 군대의 힘으로 지원해서 세운 국가고 그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위상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지경이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에 많이 의존하는 게 남한 경제였죠. 그런 지였고, 근데 오늘날의 지위는 상전벽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10몇 위의 이제 경제 국가가 됐고, 그 10몇 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바란 것도 많아졌고, 그래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더는 이제 그 한반도에서 방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즉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제국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독자적 이해관계를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투영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위상의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다거나 일본과 겨뤄볼 만한 지위에 올랐다거나 그런 식의까지의 생각은 또 사실은 또 아닙니다. 네. 그런 균형 있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양상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냉전의 성격을 제가 제국주의 간 경쟁이다였다, 당대 제국주의의 경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의 성격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는 거고,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냉전 한창일 때 토니 클래프를 비롯한 일단의 혁명가들이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 당시 옛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가 서방의 시장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국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분석을 했고, 그에 바탕을 해서 이런 냉전 경쟁 하에서의 중요한 방향 슬로건으로서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전쟁 때도 분명히 적용돼야 할 슬로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은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단어 하나는 좀 바꿔야 할 겁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 해야 되고요. 또는 서울도 평양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한에서 노동자 운동에 뿌리내려 하고 그 속에서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처지에서는 이렇게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과 그런 충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배자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협력하는 제국주의, 여기서는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 반대하고 한국 지배자들이 그것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 서울도 평양도 아니다 해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순서에서 보여준 바는 우린 단순하게 평화주의적 중립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닌이 100년 전에 강조했던 혁명적 패배주의를 오늘날도 계승한 걸 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법한 태도였고, 물론 그것을 구현할 만한 혁명적 자파는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불행이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 방향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제국주의가 낳는 위기를 넘어서 그 위기의 근원을 없애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세력을 건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제해주신 김유혜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